최근에 멋진 신차를 뽑은 친구가 있다면 구집에 아파하거나 괜한 비난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크게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가 앞으로 매달 감당해야 할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그리고 차가 생겨서 늘어난 각종 약속들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못해도 월 100만 원은 좋게 될 겁니다. 바로 그 100만 원이 사실은 당신의 미래 자산을 대신 쌓아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 시스템은 놀랍도록,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친구가 현대차에 할부금을 내면 그 돈은 현대차 주주인 당신에게 배당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 돈은 SK 이노베이션의 이익이 되어 주가를 올리는 데 쓰이죠. 결국 이 게임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평생 돈을 쓰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비의 흐름을 영리하게 이용해 부를 쌓는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친구가 매달 차에 쏟아붓는 100만 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똑같은 출발선에 선 두 명의 사회 초년생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월급 3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의 여유돈이 생기죠. A는 바로 그 돈으로 평소 꿈꾸던 국산 세단을 구매합니다. 매달 할부금과 유류비, 보험료로 100만 원이 꼬박꼬박 사라집니다. 반면 B는 그 100만 원을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하기로 현명하게 결심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A의 손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5년 동안 열심히 비용을 지불하며 탄 자동차. 하지만 그 가치는 구매가의 절반 이하인 2천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셈이죠. 그렇다면 B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B는 5년간 원금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8%만 잡아도 5년 뒤 B의 계좌에는 약 7,300만 원이 넘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급락한 자산과 꾸준히 불어난 자산. 이 둘의 격차는 이미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격차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 때문입니다. A의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B의 자산은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낳으며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마치 아주 긴 눈 덮인 언덕 꼭대기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경사를 내려올수록 그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S&P 500이 무엇이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1등부터 500등까지의 기업 주식을 통째로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의 애플,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커피 마시러 가는 스타벅스까지 세계 최강 기업들의 성장에 내 돈을 실어보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게다가 이건 달러 자산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환율이 오르죠? 이때 내 자산의 가치도 함께 방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성장과 달러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영리한 투자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이 영상을 보고 월급을 전부 투자에 쏟아부으면 절대 안 됩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바로 비상금 확보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을 대비해 최소 3개월, 안정적으로는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투자의 방패이자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벨트 없이 엑셀을 밟는 건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20대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더욱 교묘하고 달콤한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숙제를 마주하는 30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전세가 월세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매달 생돈이 나가는 월세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니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주거 사다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본 증식의 기회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달콤한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자,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서울 근교에서 4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가진 돈이 4억 원이라면 이 돈을 집주인에게 온전히 맡기고 2년간 거주합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은 관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0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럼 이번엔 같은 집을 월세로 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이제 내 손에는 4억 원 중 보증금을 제외한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자금이 남게 됩니다. 이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S&P 500에 넣어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평균 수익률 8%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8%는 연 2,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약 23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계산이 되시나요?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도 투자 수익으로 233만 원을 벌었으니 오히려 매달 133만 원씩 자산이 불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전세에 4억 원을 묶어둔 경우 나의 자산은 2년 동안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저 집주인의 금고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의 무서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돈은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돈과 같습니다. 내 돈인 건 확실하지만 꺼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내 돈만 홀로 시간을 멈춘 채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2년,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말이죠. 자산 증식의 황금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과 자본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아주 낮고 주식시장이 불황이라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투자 같은 건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전세제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절대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자산의 전부를 혹은 감당하기 벅찬 금액을 집에 깔고 앉아버리는 그 선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굳이 무리해서 5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전세를 고집하며 모든 자금을 묶어두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는 대신 눈높이를 조금 낮춰 3억 원짜리 구축으로 가거나 평수를 조금 줄여서 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여유 자금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투자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세가 옳다, 월세가 옳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돈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돈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즉 유동성을 가진 상태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30대에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면 이제 인생의 허리이자 경제활동의 황금기인 40대에 접어듭니다. 연봉은 정점을 찍고 사회적 지위도 안정되는 시기죠. 겉보기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자산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과 보상 심리입니다. 나 이만큼 고생했잖아. 이제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남들 다 가는 여행인데
우리도 가야지 같은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씀씀이가 더 빠르게 커지는 것이죠. 마치 발목에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빨리 뛰려고 할수록 모래주머니는 더 무거워져 결국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맙니다. 40대의 자산을 갉아먹는 이 인플레이션은 보통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방어해도 노후 준비의 80%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블랙홀 같은 자녀 사교육비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무려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 한 명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쏟아붓는 이 학원비가 정말 아이의 재능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불안 비용입니까?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매달 나가는 사교육비 200만 원 중 딱 절반인 100만 원만 떼어내 자녀 명의로 S&P 500 ETF를 사줬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부터 20년간 딱 20년만 꾸준히 모아주는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8%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원금 2억 4천만 원은 20년 뒤 무려 약 5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28살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자본은 이렇게 굴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경제 교육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은 쉽죠. 한국에서 애 키워봐라. 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내 아이만 안 보내면 왕따 되고 당장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간다. 나중에 애가 원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물론 저도 압니다. 지금 당장 학원 하나 끊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인지요. 남들 다 하는데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 공포심이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은 시켜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명문대 간판이 밥 먹여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학자금 대출은 없지만 부모 노후를 부양해야 하는 삶과 대학 간판은 평범해도 5억 원의 시드머니를 쥐고 시작하는 삶, 둘 중 무엇이 아이를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금수저는 단순히 학벌이 좋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노후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출발선이 다른 자산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사교육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은 바로 무리한 평수 넓히기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40대에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감행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총자산의 90% 이상이 오직 집이라는 단 하나의 부동산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는 상황이죠. 40대의 투자 방향은 단순히 깔고 앉아 숨만 쉬는 유동성 없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 살지만 정작 당소득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자산의 90% 이상이 집이라는 부동산 하나에 묵이게 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40대의 투자는 그저 깔고 앉아 숨만 쉬는 자산을 늘리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집에 살면서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손이 떨리는 삶, 그것은 결코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섣부른 자영업 창업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은퇴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내 사업 한번 해보겠다며 치킨집, 카페,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부디 명심하십시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의 5년 내 폐업률은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40대의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며 그 안정적인 월급을 시드머니, 삼아 금융자산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직장이 가장 든든한 투자 파트너이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나? 40대 중후반이 되면 회사에서 눈치 주고 내보내려 하니 어쩔 수 없이 닭튀기러 나오는 거지. 버티라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맞습니다. 등 떠밀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무런 준비 없이 혹은 조급한 마음에 퇴직금 전부를 사업에 털어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회사는 비록 전쟁터 같지만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듯이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올 때야말로 투자를 시작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회사에서 혹시 나가라는 눈치를 줍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 월급으로 섣부른 치킨집 인테리어 비용 대신 S&P 500 인덱스 펀드와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배당주를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언젠가 그 배당금이 당신의 월급만큼 들어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40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현명하게 자산을 증식했다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편안하게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익률 게임에 몰두하기보다 철저하게 자산을 지키는 보존의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야 할 50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정상 등반의 시기였다면 50대부터는 정상에서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며 안전하게 산을 내려오는 하산의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50대에는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자산 방어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더 이상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퇴 후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시장의 대폭락을 정통으로 맞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때 발생합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토막 난 주식을 피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출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 리스크이라고 하는데 은퇴 초기에 자산을 크게 잃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에는 포트폴리오의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S&P 500과 같은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그 자리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과 위험 회피형 안전 자산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강력한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식을 팔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배당주 ETF입니다. SCHD나 한국의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하락장이 오면 배당주 역시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져도 우리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배당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폭락장이 와도 내 주식 수를 훼손하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느긋하게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둘째, 진정한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한 미국 국채입니다. 배당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면 남은 자산의 일부는 미국 국채와 같은 초우량 안전 자산에 배분해야 합니다. 또는 금 자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0% 박살나는 위기 상황에서 채권과 금은 가치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며 내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에어백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50대의 포트폴리오는 성장 플러스 배당 플러스 안전이라는 견고한 삼각편대를 완성하여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당신의 노후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50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마지막 리스크는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자녀의 주택 구매와 결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비행기 비상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자녀에게 먼저 씌워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대부터 50대까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마주할 금융의 과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10년 후 당신은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매달 할부금을 내며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의 핸들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사 모으시겠습니까? 최신 스마트폰과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소비하며 현재의 만족을 사는 삶, 혹은 그 돈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하며 미래의 부를 생산하는 삶. 바로 이 선택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중요한 금융교육을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복잡한 미적분 공식은 달달 외우면서 정작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월급의 가치는 매년 하락하는 이 시대에 이제 금융 지식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평생 돈을 쓰는 소비자의 삶에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작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